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돈 플래너 강의를 하게 된 SA 컨설팅의 김근필입니다. 두 번째는 농장의 면역 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의 면역 질병 관리라고 하면 너무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면역이 뭐고 그 수많은 질병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 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돼지가 질병에 걸리지 않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돼지의 면역이 무한대로 높거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이길 수 있거나, 그게 아니면 농장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거나, 둘 중에서 하나겠죠. 그러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밀집 사육된 돼지들의 상황에 맞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질병이 한번 발생한 농장들은 계속 그 질병의 상제를 하신다고 보셔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가 아직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농장에 심각한 질병이 지나갔는데 정상적인 농장으로 회복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밀집 사육으로 인한 질병고리 차단은 어렵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가 평사에 물 청소를 매일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돈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처럼 우리가 슬러리라든가 돈사 규모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키웠을 때 질병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철저한 차단 방역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차단 방역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농장 차단 방역 운영의 제일 큰 문제점은 교차 오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한 농장의 실례를 보여드리면, 입구에 차량이 통제되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차량들은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까지 들어가서 농장에 사료차라든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까지 몰고 들어가고, 외부 사람들도 거기에 계속 왕래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외부의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차단 방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양동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심을 속이는 걸 수도 있죠. 차단 방역을 하려면은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야만 못하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후보돈사 순치 관리입니다. 입식된 후보돈이 기존의 동군한테 접촉하지 않고 격리가 돼서 질병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농장의 질병에 적응이 될 때까지 사육한 후 이제 합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순치는 외부에서 질병을 가진 돼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깨끗한 돼지가 들어와서 농장의 질병에 감염이 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이 회복되도록 격리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후보돈과 일반 동군들이 조기에 합사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돈사 외부의 수소살균이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ASF 전파 원인 중에 하나가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멧돼지가 농장에 철책을 뚫고 들어와서 왕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농장의 앞마당은 항상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차단 방역을 제대로 입구 방역을 하신다면, 두 번째는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원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 농장 앞마당에 있는 유기물, 유기물은 분변 같은 게 되겠죠.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제거 후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씻는 상황별의 어떤 세균 감소를 숫자로 나타내면, 손 씻기 전에 손의 세균이 100이라고 보면 고여있는 물로 씻어도 65의 세균이 없어집니다. 흐르는 물로 씻으면 95의 세균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95%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앤 다음에 비눗물이나 소독약을 통해서 그걸 제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분변이라든가 유기물이 있다. 그러면 100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면 95%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우리가 살균이나 소독을 통해서 이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전실 운영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장 구조상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논문을 보면 전실 상태가 운영이 불량한 농장과 전실 상태가 운영이 양호한 농장,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15일 후에 PD 바이러스와 대장균이 발견된 위치를 확인했더니, 전실 운영이 불량한 데는 20m 밖에서도 바이러스와 세균이 발견되었고요. 양호한 데는 전실 바로 밖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전실 상태가 운영이 불량하면 20m 밖에서 있는 세균도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농장에서부터 20m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전실 운영하면 들어올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실의 핵심은 신발을 갈아 신고 손을 씻거나 장갑을 갈아 신고 밖에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발판 소독조라든가 이런 운영 시스템들이 있죠. 농장에서 이런 거를 준수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안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돈사 안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좋은 농장들 특징, 그리고 뭐 잘하는 종돈장들을 보면 실내 복도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수세 소독이 정말 철저하죠. 사람이 지나가도 수세 소독하고 유기물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하고, 그러면서 돈사 내부로 유입된 질병 감염원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생산성이 좋은 농장들은 돈방 내부도 저렇게 수세 소독을 합니다. 저런 분변이나 이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균들이 돼지한테 접촉하기 전에 빨리빨리 닦아내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세균도 증식을 하죠. 증식하기 전에 씻어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돼지한테 감염이 되면 ASF 같은 경우는 감염되는 즉시 전파가 되든 안 되든 살처분이 되고 농장의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문 차단 방역은 일단 위해 요소가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소독이나 살균 후에 반입을 해야 되고, 후보 돈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기본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갔던 것들이 뭐 돼지가 됐던 사람이든 왔던 길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문 차단 방역이 뚫렸을 때는 돈사 외부의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돈사 외부에 유기물을 제거하고 소독 살균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세균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돈사 내부의 위생관리 쪽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복도 세척, 살균, 그리고 전시를 활용하고 신발 장갑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방 내부에도 최대한 유해균 접촉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출입을 또 삼가하고 내부 세척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차단 방역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발바닥이 가장 위험합니다. 발바닥에 먼지 한 톨 묻어 있지 않도록, 혹은 신발을 갈아 신고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돼지 자체 면역력 증대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농장에 거의 상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와 가지고 터지는 질병보다는 농장에서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순환되는 질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말은 모돈의 자체 면역력과 항병력을 증대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어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면역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특이 면역력을 해서 면역 세포들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백신이라든가 이행 항체를 통한 면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유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면역 증강제는 초유입니다. 초유의 어떤 면역 성분이 돼지의 일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 초유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사를 자돈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관리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역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은 사람과 관계된 내용인데 보통 36.5도부터 면역이 상승하는 이상적인 체온입니다. 근데 한 35도 정도 되면은 생명 유지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 체온이 올라가면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백혈구와 효소의 숫자가 상승을 하면서 몸 안에 들어오는 질병들과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대사 능력이 12% 떨어지고 면역력 30% 감소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많은 영양소와 에너지들을 체온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비합니다. 당연히 돼지나 사람이나 건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주변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높게 관리하는 게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자, 백신 프로그램과 질병 치료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가건물을 통해서 농장의 특정한 질병의 항원 항체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주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백신이든 주사든 뭐든 간에 몸 안에 주사를 찔러 넣는 행위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사와 주사 시도 자체에 대해서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은 한 번 주사를 하고 나면 변형이 시작되고, 두 번, 세 번 주사를 하게 되면은 세포가 파괴되거나 찢어지거나 감염이 되게 됩니다. 통증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현장을 방문해 보면은 주사 바늘 한 개 가지고 자돈들 몇 도를 주사하는지, 뭐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사 바늘을 거의 휘기 전에는 안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염 부위의 주사 시에는 감염이 또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원래는 건강한 돼지에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람도 백신을 하러 갔을 때는
열이 나냐 안 나냐 체온을 재보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돈장에 있는 돼지들은 언제든지 아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열이 좀 난다,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대신에 취약권의 백신 일정은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정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항균제, 항생제와 병행 사용 시 효과 감소도 좀 우려됩니다. 그리고 요즘 장관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에 미생물이 사람과 돼지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 되면 아침에 홈쇼핑에 전부 이런 내용으로 뭐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는데 장 내에는 약 한 5천여 종의 미생물 상태로 주로 위 장관 내 분표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 기능은 인슐린 작용과 촉진합니다. 혈당 조절과 당뇨와 비만 예방을 하고 면역 및 염증 반응의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여름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이 장관 내 면역관리,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정상 유익균들에 대한 관리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체 장기 대부분이 질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몸의 전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장의 건강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장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벽에 있는 세포벽들이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쪽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 관리라고 얘기를 드리면 일단 소장과 대장인데 소장은 대부분 유익균입니다. 소화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요. 대장은 온갖 잡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들어봤던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것들은 대장 안에 항상 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료나 음식물이 찌꺼기가 부패화돼서 가스가 생성되거나 유해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설사라든가 급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내 유익균은 대장 안에 있는 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즘 3가지 정도의 유익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균 그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유익균에 먹이게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첨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실은 아직은 축산 쪽에 상용화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쪽으로 선정을 하는데 유산균은 사실은 소화관 내에서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익균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첨가를 하시든 아니면 품질이 좋고 검증된 비싸더라도 확실한 기술력이 높은 프리바이오틱스 즉 생균제를 투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소화기, 호흡기 질병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보입니다. 뭐 설사 안 나오는 농장 없고 호흡기 없는 농장이 없죠. 근데 이 2가지 질병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1차 방어는 철저한 기본의 준수라는 겁니다. 관리의 부분, 백신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뭐 주사 한 방에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농장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의 신경증상, 이 역시도 자돈들의 폐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증상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양 관리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리상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는 전문 수의사가 부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차 판단을 하고 그 가건물을 검사를 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한 그 질병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수의적인 처방이든 합병증 관리든 사양 관리 개선이든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표 한 장으로 요약을 좀 해드리면 보통 신경증상이 나오는 원인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혈성 대장균, 연쇄장구균, 글래서시, 마이코플라즈마 등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용혈성 대장균은 소화기에서 발견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뇌에서 혹은 관절에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나와야 확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연쇄장구균, 글래서시,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농장 내부는 물론 돼지의 몸에도 항상 상재가 되어 있는 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이 균들이 발견이 됐을 때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대처 방법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경증상과 폐사의 원인 중에 용혈성 대장균에 의한 부종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장에서 용혈성 대장균이 증식이 된 걸 분리를 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료의 영양적인 부분에서 고단백질 사료가 제대로 소화 흡수가 덜 됐을 때 어떤 이상 증식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료 급이 프로그램도 변경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 억제를 위해서 유기산이라든가 생균제 등을 좀 급이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돈사의 위생관리 당연하게 해야 되겠고요.
또 항생제 사용 시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유일하게 용혈성 대장균에 의한 신경 증상 같은 경우나 부종병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균은 죽일 수 있지만 이 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연쇄상구균 감염증이라든가 다른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이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치 등의 어떤 상처균을 통해서 이 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방법을 많이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빈도로 봤을 때 끊이지 않고 대량으로 돼지들이 많이 죽는다고 보면은 용혈성 대장균에 의한 폐사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절 부종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자돈의 외상 관리나 주사침 관리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포유자돈 피부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유자돈 피부병은 포유기간 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포유기간 중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자돈사에서 확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자돈들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은 낮지만 성장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발생 요인에 따라서는 모든 구충을 재검토한다든가 개체별로 치료를 한다든가 했을 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 돼지들은 사료를 먹으면서 또 우리처럼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위장장애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들을 부검을 했을 때나 도축 검사를 했을 때 위장병들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사료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료의 어떤 가공사료의 문제라든가 품질의 문제 쪽으로 의심을 받거나 항의를 받는 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궤양의 관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충청북도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위궤양 스코어를 기록한 표입니다. 하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돼지들이 위궤양 발생이 많다더라,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스트레스도 돼지의 위궤양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급이급수 경쟁이 일어나거나 또 그래서 밀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사료를 먹지 못했을 경우, 기회가 됐을 때 갑자기 많이 먹을 경우, 이런 위궤양 점수가 상당히 여름철에는 높게 나타납니다. 하절기 스트레스로 인해 높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해외 자료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질병에 대해서 좀 안전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위궤양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은 환절기에 호흡기와 같이 위궤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많이 터지고 환절기에도 많이 터진다. 자,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합병증도 상당히 위궤양의 원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궤양을 촉진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료적인 부분도 사실 위궤양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위궤양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접하는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농장의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농장은 PRRS 때문에 문제다, 우리 농장은 대장균 때문에 문제다,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질병들은 1차로 다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우리 농장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우리 농장은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RRS도 양성이라도 생산성이 좋은 농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농장이나 돼지에게 이미 보균된 질병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질병들이 관리나 다른 부분에서 합병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농장인 이 특정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함께 질병이 촉발될 수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오히려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육돈 출하지연이 사료 탓이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뵀는데요. 소모성 질병의 영향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동 구간에 설사나 위축이나 호흡기를 앓고 넘어간 돼지들이 육성돈, 비육돈 구간에도 성장이 지연된 사례가 상당히 많고 이건 출하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축된 비육돈들을 도축 검사를 했을 때 대다수가 유행성 폐렴에 어릴 적에 감염이 돼서 성장이 정체됐다라는 결론을 얻은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던 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다를 겁니다. 사장님도 한 살 더 드셨을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농장도 뭔가 달라졌을 거고, 또 올해는 또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지 않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심각해서 항생제 열심히 투약하고 있다, 당연히 투약하셔야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돼지들이 면역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건강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농장에 2년 만에 PD가 다시 들어왔다. 농장의 내부 순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농장에 PD 바이러스가 상재한다는 어떤 조사 결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왔다기보다는 농장 내부에서 순환하다가 항체가 떨어진 놈들한테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클리닝, 첨가제 등등 했는데 돼지가 안 좋다,
뭐 약이 문제가 아니냐.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집단 사육은 약발을 안 받는 게 정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을 때까지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위궤양 사료 탓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인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유불급. 뭐 넘치면 안약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백신을 있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돼지가 자꾸 문제가 된다. 아픈 놈들한테 자꾸 백신하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돼지가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일괄 투여하고 있다. 그만큼 돈을 쓰고 있다. 이것도 주사 자체가 제가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고 주사 방법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첨가제를 엄청나게 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첨가제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사료 성분 분석을 했더니 기존에 저희가 공급한 사료하고 성분 자체가 달라졌던 걸로 파악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또 변질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또 자동사는 좀 덥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나치게 더운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또 환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환기를 많이 하시면 온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비싼 자동사를 많이 먹이고 있다. 단백질 과잉 문제가 우려되고요. 대장균 예방을 위해서 자동사를 줄여 먹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양 부족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적당히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농장의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